어머님, 요즘 혼자 외출하시면 위험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괜찮다. 나 아직 건강해. 혼자 다닐 수 있어. 아니에요. 만약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위치 추적 앱 깔아드릴게요. 안전을 위해서요. 그날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4살입니다. 저는 며느리 박지혜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위치 추적 앱도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감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강남구 대치동의 34평 아파트입니다. 이 집은 남편이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산 집입니다. 남편은 5년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이 왔습니다. 의사는 미세먼지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올해 36살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자랑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34살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손주는 7살 하영이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똑똑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주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1년 정도. 하지만 아들이 권유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효자를 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봤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함께 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하니까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식사도 잘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과잉 보호로 어머님, 혼자 외출하시면 위험해요. 요즘 사고도 많고 제가 같이 갈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장 볼게요.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어머님, 오늘 날씨 안 좋으니까 외출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제가 필요한 거 다 사다 드릴게요. 밖에 나가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계속 저의 외출을 막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휴대폰에 안전앱 하나 깔아드릴게요. 위치 추적 앱이에요.
만약에 어머님이 쓰러지시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위치 추적 앱. 며느리는 안전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네. 저는 동의했습니다. 며느리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까지 걱정해 준다니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휴대폰을 받아서 앱을 설치했습니다. 패밀리 세이프티라는 앱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앱은 GPS로 어머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 지역에 가시면 알림이 와요. 그리고 SOS 버튼도 있어서 위급할 때 누르시면 제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이 와요. 그렇구나. 고마워. 어머님, 그리고 이 앱은 항상 켜놓으셔야 해요. 꺼지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꼭 켜놓으세요. 알았어. 켜놓을게.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감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될까 봐. 오늘은 어머님 혼자 외출하면 위험해요라며 저를 감시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6개월간의 감시와 통제, 며느리의 예도,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과정.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치 추적 앱을 깔고 난 후 며느리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외출 준비를 하면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가세요? 며느리는 제가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화장을 하든 옷을 갈아입든 가방을 들든 며느리는 항상 나타나 물어봤습니다. 응. 친구 만나러 가려고. 어느 친구세요? 어디서 만나세요? 몇 시에 돌아오세요? 며느리는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라도 된 듯이, 마치 제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수진이 만나려고. 명동에서. 저녁 전에 올게. 명동어. 명동은 사람도 많고 어머님 혼자 가시기엔 위험한데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수진이도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어머님, 명동은 관광객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아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집착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나 명동 많이 가봤어. 길도 잘 알고. 혼자 갈 수 있어. 그럼. 어머님 휴대폰 꼭 가지고 가세요. 위치 추적 앱 켜놓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도 충분히 충전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며느리는 제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려 카페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야. 그러게. 한 달 만이네. 수진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자야, 며느리랑은 잘 지내? 응, 괜찮아. 지혜가 잘 챙겨줘. 그래. 근데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를 친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명동이야. 수진이랑 카페에 있어. 어느 카페세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다리 안 아프세요? 괜찮아. 걱정 마. 잘 있어. 네. 그럼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저녁 전에는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응. 얘 전화했어? 확인하려고? 그런가 봐. 내가 잘 있는지 걱정돼서. 수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순자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애도 아니고 얘 며느리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해? 아니야. 지혜가 날 걱정해서 그래. 효심이 깊은 거지. 효심? 순자야, 그게 효심이야? 그건 통제야. 감시라고.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지혜는 착한 애야. 착하긴. 순자야,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며느리가 널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마. 지혜는 그런 애 아니야. 저는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효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명동이세요? 응. 수진이랑 얘기 중이야. 어머님, 벌써 2시간 됐어요.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다리 붓고 허리 아프세요. 이제 집에 오세요. 지혜야.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안 돼요. 어머님 건강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집에 오세요. 며느리는 명령했습니다. 저에게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알았어. 조금 있다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이게 정상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명령하는 거야? 지금 당장 집에 오세요? 이게 무슨 말투야? 수진아. 지혜가 날 걱정해서 그래. 걱정? 그게 걱정처럼 들려? 순자야, 정신 차려. 며느리가 널 통제하고 있어. 넌 그것도 모르고 있어. 수진아. 제발. 그만해.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30분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화난 표정으로 어머님, 얘 이렇게 늦으세요? 제가 집에 오라고 했잖아요. 30분이나 더 있다가 오시면 어떡해요? 미안해. 수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어머님, 저 정말 걱정했어요. 위치 추적 앱 봤는데 계속 명동에 계시더라고요. 혹시 다치신 건 아닌가? 쓰러지신 건 아닌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며느리는 저를 야단쳤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하듯이,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네. 꼭 그러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요출하실 때 꼭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어디 가시는지, 누구 만나시는지, 몇 시에 돌아오시는지 꼭 말씀하셔야 해요.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병원 가야 해.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정기 검진만 받으면 돼. 별일 없어. 아니에요. 만약에 안 좋은 소견 나오면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가야죠. 며느리는 고집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가자. 네. 꼭 그러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요출하실 때 꼭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어디 가시는지, 누구 만나시는지, 몇 시에 돌아오시는지 꼭 말씀하셔야 해요.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병원 가야 해.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정기 검진만 받으면 돼. 별일 없어. 아니에요. 만약에 안 좋은 소견 나오면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가야죠. 며느리는 고집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가자. 네. 제가 택시 불러올게요. 어머님은 준비하세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접수할 때도, 대기할 때도, 진료실에 들어갈 때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검사실마다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혜야, 괜찮아. 검사실에까지 따라올 필요 없어. 아니에요. 만약에 검사 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제가 같이 있어야 해요. 며느리는 고집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혜야, 괜찮아.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만약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병원 화장실은 바닥이 미끄러워요.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며느리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건강하십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예요.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혼자 예출하셔도 괜찮을까요? 넘어지실까 봐 걱정돼서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환자분은 건강하십니다. 혼자 예출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근육이 약해지고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60내시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환자분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혈관 나이도 50대 초반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많이 걸으시고 활동하시는 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도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예출하시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뉴스에서 노인분들이 사고 당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 환자분은 정말 건강하세요. 제가 20년간 의사 생활하면서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 드물어요. 의사 선생님은 며느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돼요. 혼자 예출하시는 건 위험해요. 앞으로는 꼭 저한테 말씀하시고 예출하세요. 아니면 제가 같이 갈게요. 지혜야, 나 건강해.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혼자 예출해도 괜찮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님을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매일 어머님을 보니까 알아요. 어머님이 요즘 많이 피곤해 하세요. 얼굴도 안 좋으시고. 지혜야, 나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많이 약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유출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집착했습니다. 제 요출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요출하실 때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치 추적 앱 꼭 켜놓으시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거예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예요. 알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과잉 보호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25년간 일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때 동료들과 아직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지혜야, 나 오늘 동료 만나러 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누구요? 어디서 만나세요? 옛날 직장 동료야. 은행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사람.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어. 강남요? 강남은 안 돼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얘 안 돼. 그냥 안 돼요. 강남은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위험해요. 다른 곳에서 만나세요.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얘 갑자기 강남을 가지 말라고 하는지, 며느리는 평소에 강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얘 갑자기 강남이 위험하다고 하는지, 동료가 강남에서 보자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 동료도 강남 근처에 살아서, 제가 동료분한테 연락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만나시라고 할게요. 명동이나 종로에서 만나시면 안 돼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얘 그래. 강남이 왜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님 안전 때문에. 강남은 너무 복잡해요. 어머님이 길 잃으실 수도 있어요. 지혜야, 나 강남 잘 알아. 30년 동안 강남에서 일했어. 길 잃을 리 없어. 그래도 요즘 강남이 예전 같지 않아요. 공사도 많이 하고 길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헷갈리실 거예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진짜 이유가 뭐야? 얘 강남에 가면 안 돼? 진짜 이유 없어요. 그냥 어머님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다른 곳에서 만나세요. 며느리는 거에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너무 집착해서 결국 저는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한데 장소 좀 바꿀 수 있을까? 명동으로 바꾸면 안 될까? 동료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얘 강남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얘 제가 강남에 가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잉 보호, 위치 추적 앱, 강남 거부,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것, 매일 제 일정을 확인하는 것, 요출할 때마다 보고하라고 하는 것,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예출했습니다. 어머님, 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집에 계세요. 절대 요출하지 마세요. 꼭이요. 며느리는 다급했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있을 때 화장을 하지 않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어디 가는데? 아, 친구 만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올게요. 어머님 집에 계세요. 며느리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을 정리하던 중 소파 틈새에 며느리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지만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3시에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호텔. 며느리가.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림창에서 메시지 일부가 계속 보였습니다.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못 보면 미칠 것 같아. 어머님은 집에 있게 해. 절대 강남 오시면 안 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집에 가둔 이유는 제가 강남에 가서 며느리의 예도 현장을 목격할까 봐. 유치 추적 앱도, 과잉 보호도, 강남 거부도 전부 제가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될까 봐 감시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비밀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알림이 또 떴습니다. 지혜야, 나 벌써 호텔 도착했어. 1203호실 빨리 와 보고 싶어. 1203호실 강남 그랜드 호텔 오후 3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며느리가 나간 지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해야 하나? 아니면 확인부터 해야 하나?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하지만 그 전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 휴대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알림창이 보이는 화면. 자기야, 오늘 3시에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봐. 어머님은 집에 있게 해. 절대 강남 오시면 안 돼.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휴대폰을 두고 나갔네요. 혹시 만지셨어요?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니, 안 만졌어. 소파에 있더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며느리와 대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다.
제 휴대폰은 개인정보가 많아서 아무도 못 보거든요. 잠금도 걸려 있고 며느리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죠? 어디 안 나가셨죠? 응, 집에 있었어. 청소하고 있었어. 다행이다. 어머님 혼자 요출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험해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가짜라는 것을, 며느리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며느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며느리가 왜 저를 집에 가두려고 했는지. 그날 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그냥 집에만 있었어. 지혜가 엄마 잘 챙겨주죠? 제가 출장 많아서 엄마 신경 못 써드리는데 지혜가 효부라서 다행이에요. 엄마 유출도 안 하시게 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아들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효부, 안전. 저는 씁쓸했습니다. 아들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요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 지혜가 잘 챙겨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웃으며, 콧노래를 부르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머님,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고마워. 며느리는 연기했습니다. 효부 연기, 착한 며느리 연기, 행복한 가정주부 연기.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가 백화점 가는데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어머님, 요즘 날씨도 추워지는데 요트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어머님은 밖에 잘 안 나가시니까 제가 대신 사드릴게요. 밖에 잘 안 나가시니까.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집에 가두면서, 제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래. 그럼 부탁할게. 네. 제가 예쁜 거 골라드릴게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가짜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효심도, 걱정도, 미소도.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오늘 3시에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봐. 어머님은 집에 있게 해. 절대 강남 오시면 안 돼. 며느리가 6개월 전부터 저를 통제한 이유, 유치추적 앱을 깔은 이유, 강남에 가지 못하게 한 이유,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며느리는 요도를 하고 있었고 저를 감시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며느리의 휴대폰 알림에서 본 메시지. 오늘 3시에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봐. 며느리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예출했습니다. 항상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다음 수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 11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절대 요출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저녁 전에 올게요. 그래. 다녀와. 친구 재미있게 만나. 네. 어머님,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밥도 해놨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돼요. 며느리는 오후 2시에 예출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평소 친구 만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신경 써서 꾸몄습니다. 마치 데이트하러 가는 것처럼. 며느리가 나간 후 저도 준비했습니다. 요출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선글라스도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그랜드 호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1박에 30만 원이 넘는 곳. 로비가 화려했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계속 엘리베이터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10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했습니다. 응. 나 지금 로비야. 어디야? 아. 먼저 올라가 있어? 알았어. 지금 올라갈게.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신문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층 1203호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비즈니스맨들, 관광객들, 커플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내려오기를. 며느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 키도 크고. 며느리는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두 사람은 로비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며느리는 남자에게 기댔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로비 출구에서 두 사람은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며느리는 남자에게 키스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 포옹하는 장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봐. 사랑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남자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혜야. 다음 주까지 너무 기다려질 것 같아. 지혜야. 남자는 며느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조심해서 가.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돼. 이번 주도 집에 있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응. 내가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자. 곧 이혼할 수 있을 거야. 이혼. 며느리는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며느리도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믿었던 며느리가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매주 수요일마다 저를 집에 가두고 저를 감시하면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증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예도 현장. 30분 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게. 아직 안 먹었어.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친구 만나서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 드릴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표정으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있는지. 탐정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그리고 서류 캐비닛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0대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철수 소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 의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앉아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예도, 6개월간의 감시, 유치 추적 앱, 강남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
제가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김 소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에르인께서 며느리분의 요도를 직접 목격하셨군요. 그리고 사진도 찍으셨고, 이 정도면 이미 상당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맞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려면 더 체계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분의 동선, 만나는 사람의 신원, 통화 기록, 만남의 빈도와 패턴. 모든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이 매주 수요일에 만난다고 하셨죠? 그럼 앞으로 2번의 만남을 더 조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2주 조사에 300만 원입니다. 조사 보고서, 사진, 동영상 모두 포함입니다. 법정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성금 1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에이르인님,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눈치채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의심받으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혼자 예출하신 거예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치추적 앱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응. 잠깐 산책했어. 날씨가 좋아서. 어머님, 혼자 요출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유치추적 앱 보니까 서초동에 계시더라고요. 서초동은 어머님 아는 곳도 아니잖아요. 예, 거기 가셨어요? 며느리는 추궁했습니다. 제가 탐정사무소에 갔다는 것을 알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옛날에 거기서 일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생각나서 그 동네 좀 걸어봤어. 친구요? 누구세요? 어떤 친구세요? 예전 은행 동료야. 이제 연락 안 하는 친구. 그냥 추억 때문에 가봤어. 어머님, 다음부터는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위치추적 앱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낯선 곳에 계셔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저를 통제하려고, 저를 감시하려고. 미안해. 다음부터는 말하고 나갈게. 네. 꼭 그러세요. 어머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안전. 며느리는 계속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감시였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비밀을 캐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간 탐정이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게, 의심받지 않게. 첫 번째 수요일, 며느리는 또 예출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가요. 집에 계세요. 절대 요출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예쁜 옷 입고. 탐정이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1203호실.
같은 남자. 3시간 체류.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또 예출했습니다. 같은 패턴, 같은 장소, 같은 남자. 2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에이르인님, 조사 결과입니다. 김 소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사진들, 며느리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남자와 손을 잡은 사진, 키스하는 사진,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며느리분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같은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1203호실. 평균 3시간 체류.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인가요? 남자의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33세. 며느리분의 대학 동기입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녔습니다. 현재 IT 회사 과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미혼입니다. 대학 동기. 며느리는 대학 때 알던 사람과 제외해서 요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유레인님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유레인님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유레인님이 강남 근처에 가시면 며느리분이 즉시 만남 장소를 변경하거나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요도를 발견할까 봐 감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은 예출 시 항상 유레인님을 집에 있게 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하지만 실제로는 유레인님이 밖에 나가서 며느리분을 목격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김 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분과 박준혁 씨의 통화 기록입니다. 하루 평균 5통. 문자 메시지는 하루 평균 30통. 친밀한 내용입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탐정의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며느리의 요도 날짜, 시간, 장소, 만난 남자의 신원,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내용.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김 소장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와 박준혁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리분과 박준혁 씨가 호텔에서 나오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김 소장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나 힘들어. 조금만 참아. 내가 이혼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이혼. 쉽지 않아. 남편이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어. 시어머니가 눈치챌까 봐 무서워. 시어머니는 계속 집에 있게 하면 돼. 내가 잘하고 있잖아. 유치추적 앱으로 감시하고, 유출 못하게 하고. 그래도 불안해. 만약에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난 끝이야. 안 들켜. 내가 조심하면 돼.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내가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는 거야. 결혼.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영이 때문에 걱정이야. 내 딸을 어떻게 버려? 하영이는 내가 키우면 돼. 양육권 받으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손주 하영이를 데리고 에이르인님, 이 보고서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유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추적 앱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노인학대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감금, 통제 모두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탐정에게 나머지 비용 1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며느리의 모든 죄가 담긴 파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며느리가 모르게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혼자 예출하신 거예요? 응. 병원 갔다 왔어. 정기 검진. 어머님, 병원 가실 때는 말씀하셔야죠. 제가 같이 갔어야 하는데.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며느리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터는 말할게. 네. 꼭 그러세요. 유치추적 앱 보니까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혼자 가셔서 걱정했어요. 며느리는 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내일 회사 끝나고 집에 일찍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무슨 일인데요? 엄마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꼭 와야 해. 아들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봐야 해. 내일 꼭 와. 그리고 지혜한테는 말하지 마. 절대로. 엄마, 지혜가 무슨 짓 했어요? 내일 얘기할게. 꼭 와. 알겠어요. 내일 일찍 갈게요. 엄마, 걱정돼요.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며느리의 예도, 며느리의 거짓말, 며느리의 배신. 다음 날 아들이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오후 5시,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학원에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하영이 학원 데려다 주고 와. 내가 민수랑 얘기할 게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제부터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민수야, 앉아. 차분하게 들어.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도 함께. 민수야, 이걸 봐. 아들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표지를 봤습니다. 박지혜 피조사자 예도 조사 보고서.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열어봐. 안에 다 있어. 아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며느리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두 번째 페이지. 며느리가 남자와 손을 잡은 사진. 세 번째 페이지. 며느리가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야. 지혜가 예도하고 있어. 6개월째야. 매주 수요일마다 강남 호텔에서 대학 동기랑.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응. 엄마가 직접 봤어. 그리고 탐정도 고용했어. 2주간 조사했어. 다 사실이야. 아들은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사진들,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사진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내용, 녹음 파일 대본.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지혜가 나한테 위치추적 앱을 깔았어. 나를 감시하려고. 내가 지혜의 요도를 발견할까 봐. 6개월 동안 지혜는 나를 집에 가뒀어. 요출하지 못하게 했어. 안전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밖에 나가서 지혜를 목격할까 봐였어. 뭐라고요? 지혜는 나를 걱정한 게 아니야. 나를 집에 가두려고 했어. 내가 밖에 나가서 지혜를 목격할까 봐. 강남에 가지 못하게 했어. 강남이 지혜의 예도 장소니까. 과잉 보호는 다 연기였어. 감시였어. 통제였어.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지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지혜가 엄마를 잘 모신다고 생각했어요. 효부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여기 다 있어. 증거가. 아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지혜를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민수야, 울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저는 바보였어요. 지혜가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를 감시하는 줄도 모르고, 저는 일만 했어요. 출장만 다녔어요. 집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리 남편이 바빠도 요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제 아들, 착한 아들, 효자.
하지만 아내에게 배신당한 아들. 30분 후 아들이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 보고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응. 탐정이 그렇게 말했어. 이혼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래. 유자료도 청구할 수 있대. 알겠어요. 저 이혼할게요. 더 이상 지혜랑 살 수 없어요. 민수야. 확실해. 한 번 더 생각해봐. 하영이도 있고. 엄마. 확실해요. 지혜는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요. 엄마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집에 가뒀어요. 그리고 저를 배신했어요. 6개월 동안 매주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알겠어.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지혜의 거짓말을 믿으면서 아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며느리의 과잉 보호는 사실 감시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예출하면 위험해요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며느리의 요도를 발견할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유치 추적 앱도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비밀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봤습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 통제, 감시, 자유 박탈, 이 모든 것이 학대입니다. 며느리는 효심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감시와 통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통제하고 감시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도 인간입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여러분, 이상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과잉 보호, 지나친 관심, 요출 제한, 유치 추적, 이 모든 것이 학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며느리는 6개월간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일어나.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민수야. 그리고 하영이야. 내 딸.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변호사도 선임했어. 다음 주에 이혼 소송 들어가. 이혼 서류 받으면 서명해. 민수야.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정신 차렸어. 준혁이랑 끝냈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안 돼. 이미 끝났어. 6개월 동안 거짓말했잖아. 매주 나를 속였잖아. 우리 엄마를 감시했잖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도,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해도 나는 믿을 수 없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하영이는 우리 딸은 어떻게,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크라고. 하영이를 생각해봐. 제발. 하영이는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예도한 증거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내 손을 들어줄 거야. 하영이는 나랑 엄마가 키울 거야. 안 돼. 내 딸 빼앗지 마. 하영이는 내가 낳은 애야. 내가 키운 애야. 내 딸 빼앗지 마. 며느리는 소리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정을 버렸어. 하영이를 생각했으면 얘도 안 했을 거 아냐. 하영이 생각하면서 다른 남자 만났어? 호텔 갔어? 이혼 계획 세웠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하영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만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는 내일부터 다른 방에서 자. 이혼 서류 나올 때까지.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그리고 위치 추적 앱 지워. 당장.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위치 추적 앱을 지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 이제 만족해? 이혼할 거면서 얘 지우라고 해? 엄마를 해방시켜 주려고. 엄마는 이제 자유야. 내 감시에서 벗어났어. 엄마는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그저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자유예요. 지혜는 더 이상 엄마를 감시하지 못해요. 민수야, 괜찮겠니? 이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나중에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영이는 어떡하니? 엄마 없이 크면 힘들 텐데. 제가 잘 키울게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우리 둘이서 하영이 잘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제 아들, 강한 아들, 이제 혼자서 딸을 키워야 하는 아들. 일주일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가정법원 사무법정.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증인으로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판사.
이혼 사건 전담 판사. 원고 김민수, 피고 박지의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먼저 진술하세요. 아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박영애 변호사. 판사님, 원고 김민수는 피고 박지혜의 예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6개월간 박준혁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탐정 보고서,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30대 남성 변호사. 판사님, 피고는 예도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진술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출장 다니고 집에 거의 안 왔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 다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실수라고요? 6개월 동안 지속된 관계를 실수라고 표현하시나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호텔에서 만난 것이 실수인가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보니 피고는 시어머니에게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외출하시면 위험할까 봐. 안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증거 자료를 보니 피고는 시어머니가 강남 지역에 가시는 것을 극력 막았습니다. 피고의 예도 장소가 강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외출을 제한하고 집에만 계시도록 강요한 것, 이것은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증인 김순자 씨,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증인의 외출을 제한한 것도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며느리는 제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제가 며느리의 요도를 발견할까 봐였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피고의 행동에 대해. 저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효심이 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며느리는 저를 감시했습니다. 저를 집에 가뒀습니다. 저는 마치 죄수 같았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판사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피고, 들으셨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피고의 행동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재판은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여러 번의 공판,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마지막 공판 날,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원고 김민수와 피고 박지혜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피고는 월 1회 2시간 면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제발, 제 딸을 빼앗지 마세요.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판결을 수용하십시오. 판사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모독입니다. 며느리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유자료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증인 김순자 씨에게도 유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노인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배상입니다. 총 1억 원. 며느리는 1억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판결은 확정입니다. 불복하실 경우 2주 이내에 항소하십시오. 폐정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울부짖으며 내 딸을 돌려줘. 하영이. 이혼 후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는 날, 며느리는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울면서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망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그저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는 정말 효부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요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어요. 어머님이 발견하실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감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님, 하영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하영이를 키울 수 없게 됐지만 어머님이 계시니까 하영이가 요롭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제발 하영이 잘 돌봐주세요. 걱정 마. 하영이는 내가 잘 키울 거야. 며느리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보며 울었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 얘 짐 싸서 나갔어? 하영아, 엄마는 잠깐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거든. 언제 엄마 언제 돌아와? 한 달에 한 번. 하영이 만나러 올 거야. 그때 엄마 볼 수 있어. 에, 얘 매일 못 봐. 엄마가 나 싫어해? 아니야. 엄마는 하영이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함께 살 수 없어. 나중에 이해할 거야. 하영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하영이를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지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딸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손녀도 못 보고. 제발. 사돈, 이미 끝났어요. 법원 판결도 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사돈, 제발. 우리 지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울어요. 밥도 안 먹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며느리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돈,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일어나요. 사돈이 용서해 줄 때까지. 제발. 사돈, 지혜가 한 일을 아세요? 6개월 동안 외도했어요. 매주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감시했어요. 유치추적 앱 깔고 제 요출을 막고 저를 집에 가뒀어요. 6개월 동안. 이게 용서될 일인가요? 며느리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 그건 몰랐어요. 지혜가 예도한 것만 알았지. 사돈을 그렇게 대한 줄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어요.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혜가 선택한 길이에요. 유도를 선택한 것도, 저를 감시한 것도 모두 지혜의 선택이에요. 이제 책임져야 해요. 며느리 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하영이를 보러 왔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 월 1회 2시간. 제 감독하에.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머리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아. 며느리가 하영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뒤에 숨었습니다. 하영아. 엄마야. 엄마 못 알아봐?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 얘 여기 우리 집 아닌데. 엄마는 다른 집에 사는데. 하영이는 낯설어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엄마.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영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 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생각 안 났어? 아니. 할머니가 더 좋아.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
할머니가 밥도 맛있게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엄마는 맨날 화내고 무섭게 했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마저 자신을 떠났습니다. 손주는 이제 며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화내서 미안해. 무섭게 해서 미안해. 이제는 안 그럴게.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싫어. 나 할머니랑 살래. 엄마 필요 없어. 하영이는 제 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영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하영아, 제발 엄마 한 번만 봐줘.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 매일 밤 하영이 생각하면서 울었어. 엄마 없이 하영이가 어떻게 지내나? 밥은 잘 먹나? 학교는 잘 다니나? 매일 걱정했어. 할머니가 다 해줘. 엄마 없어도 괜찮아. 하영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7살 아이의 냉정함. 며느리는 더 슬퍼 보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면접 교섭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혜씨, 이제 시간 됐어요. 가셔야 해요. 어머님, 조금만 더 하영이랑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안 돼요. 법원에서 정한 시간이 2시간이에요. 지켜야 해요. 어머님, 제발. 10분만 더. 안 돼요. 가세요.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하영이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울면서 그 후로 며느리는 매달 왔습니다. 하영이를 보러. 하지만 하영이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며느리를 엄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오는 낯선 사람으로.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손주 하영이는 이제 9살입니다.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소식이 없습니다. 가끔 하영이 생일날 선물을 보내지만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하영아, 엄마는 하영이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을 수 없어. 엄마도 힘든 일이 있거든. 엄마 언제 와? 나중에. 하영이가 크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 거지? 그럼. 할머니는 항상 하영이 옆에 있어. 하영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 저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의 과잉 보호는 사실 감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과잉 보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효심인지 감시인지, 진심인지 거짓인지 항상 경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세요. 시어머니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세요.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감시하려 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몇 달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면접 교섭 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 엄마 요즘 안 보이는데. 하영아, 엄마는 지금 바빠. 일하느라 바빠. 나중에 올 거야. 엄마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엄마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하영이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어. 나중에 하영이가 더 크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 나는 엄마 없어도 괜찮아. 할머니랑 아빠만 있으면 돼.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하영이는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 저는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으로, 손으로 쓴 편지.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5장의 편지지. 빼곡하게 쓴 글씨. 어머님께,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면접 교섭도 못 가고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영이를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영이 생각, 출근하면서도 하영이 생각, 일하면서도 하영이 생각, 저녁에 혼자 밥 먹으면서도 하영이 생각. 하루 종일 하영이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큽니다. 하영이도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갔을 때 하영이 눈빛을 봤습니다. 차갑고 냉담한 눈빛. 제 딸이 저를 그렇게 보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머님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은 것, 6개월 동안 어머님을 집에 가둔 것, 어머님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은 것,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저를 믿으셨는데 저는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호의를 베푸셨는데 저는 그 호의를 감시로 갚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진실을 밝혀주셔서 저는 제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그냥 참고 계셨다면 저는 영원히 거짓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유도를 계속했을 것이고 결국 더 큰 불행을 만들었을 겁니다. 어머님이 용기 내어 진실을 밝혀주셨기에 저는 이제라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영이에게는 어머님 같은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못해준 사랑을 어머님이 대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언젠가 하영이가 크면 제가 왜 떠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떠난 거라고, 엄마의 잘못이라고, 하영이가 자책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민수에게도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배신해서 미안하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026년 3월 15일 박지의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한 번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겪은 일, 며느리의 감시, 애도, 그리고 몰락,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며느리의 과잉 보호는 사실 감시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예출하면 위험해요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며느리의 요도를 발견할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치 추적 앱도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비밀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봤습니다.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 통제, 감시, 자유 박탈, 요출 제한, 이 모든 것이 학대입니다. 며느리는 효심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어머님을 걱정해서,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 뒤에는 감시와 통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한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도 인간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입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며느리나 자녀에게 통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도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여러분, 이상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과잉 보호, 지나친 관심, 요출 제한, 유치 추적,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 어머님 걱정돼서라는 말, 이 모든 것이 학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짜 효심은 존중입니다. 시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시어머니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 며느리는 6개월간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도 결국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요롭다고,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요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힘들면 대화하고 상담받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배신입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어머니를 잘 보살피세요.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심 가지세요. 제 아들처럼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감시받고 있는지, 통제받고 있는지, 학대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서로 존중하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치관. 하지만 서로 존중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세요.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감시하려 하지 마세요. 안전이나 걱정을 명분으로 자유를 빼앗지 마세요. 그리고 정직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밀을 숨기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니까요. 지금은 2027년 10월입니다. 손주 하영이는 이제 10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키도 많이 컸습니다. 얼굴도 예뻐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잘 지냅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성적도 우수합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 38세 여성. 이름은 김수진. 아들보다 2살 어립니다. 초혼입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데? 회사 동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럼 데려가. 만나보자. 다음 주 아들이 그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 회사 동료입니다.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예 바르고 밝은 표정,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솔직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수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영이도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 같아요. 제가 하영이 엄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잘 모시고 싶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를 모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존중해 주세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제 자유를 인정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존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자유를, 어머님의 선택을, 어머님의 인생을. 저는 수진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전 며느리와는 달랐습니다. 6개월 후 아들과 수진 씨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하영이가 꽃을 뿌렸습니다. 새며느리 수진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를 존중했습니다.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 만나러 가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고마워, 수진아. 수진 씨는 제 요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위치추적 앱도 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령이도 수진 씨를 좋아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수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소식이 없습니다. 편지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하영이 생일날 선물을 보내지만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왜 엄마가 둘이야? 낳아준 엄마랑 수진 이모. 하영아,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을 가질 수 있어. 낳아준 엄마도 있고, 키워주는 엄마도 있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가족이야. 그럼 낳아준 엄마는? 안 어. 하영아, 낳아준 엄마는 엄마도 할 일이 있어. 그리고 하영이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을 수 없어. 나중에 하영이가 더 크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 나는 지금도 행복해. 할머니, 아빠, 수진 이모, 우리 넷이서 행복해. 하영이는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 저는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민수가 재혼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이도 잘 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하영이를 잘 돌봐주신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영이를, 민수를, 그 가족을. 제가 매달려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너무 큽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을.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하영이 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지일.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 높고 푸르른, 자유로운. 며느리의 과잉 보호는 사실 감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과잉 보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효심인지 감시인지, 진심인지 거짓인지, 항상 경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세요. 시어머니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세요.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감시하려 하지 마세요. 안전이나 걱정을 명분으로 자유를 빼앗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진심으로 대하세요. 존중하며 사세요. 그것이 제가 2년간의 고통 끝에 얻은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